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의 발표 내용을 2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다시 수사해보니 스스로 월북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건데요. 당시 누구의 지시로 왜 그런 결론을 서둘러 발표했던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자료죠. 전 정권이 남긴 핵심적인 사건 보고 자료들, 이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사실상 봉인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악재 선반영과 불확실성 해소로 국내 증시는 일단 하락을 멈췄는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보인 금융당국 수장들은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로 떨어지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감세와 민간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해경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결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건데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에선 보복 수사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까지 묶어 대검찰청의 기획수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라며 보복 수사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지만 우려와 달리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고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부는 긴급 회동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파는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세로 시작해 내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2,5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됐던 게 이유로 꼽힙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랜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국내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일단 6월 인플레이션 지표 압력이 완화돼야 되는 부분, 또 7월 FOMC 통화정책 회의 이 두 단계를 좀 거쳐야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우리도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도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며 증권 거래소도 인하합니다. 민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확 바꿔서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나라 돈을 푸는 데 의지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 떨어지고 일자리는 단기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됩니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 3천억이 넘는 기업에 25%의 세율이 부과되던 것이 22%로 낮춰집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크게 떨어지고 조정 대상 2주택자도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낮춰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세부담 정상화 그리고 이제 22년에 공시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공시가격이 17.2%가 올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다주택자도 세부담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인하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도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늘리고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감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규제 효과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 TF가 신설되고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이 추진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오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 급등에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그 한계점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이고 섣부른 감세가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복합 위기 속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이고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은 매일같이 널뛰기 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정부도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1, 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성장률은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줄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나는 민간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할 거로 봤는데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전망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체감 효과는 이미 사라져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나왔지만 얼마나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식량 자급을 늘리겠다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쏟아낸 대기업 감세와 부동산 감세가 세금 수입을 줄여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서민들의 그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그 재원을 오히려 깎는 부자 감세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스스로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내려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도 내리겠다고 강조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물가 안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세금이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유류세 37원 추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부세 산출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민생 대책에서 우선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정이 기업과 민간 활력을 높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의 경우 법인세법을 바꿔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관련법 세율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국면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자 대기업 편향 정책이 많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경제 민생 위기에 저마다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남탓만 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던 해경이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며 이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 탔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만 하루가 지난 뒤 군 당국은 북측 해역으로 흘러간 이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거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해경은 스스로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진술과 미국과의 공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태 초기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군 당국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경과 군 당국 모두 2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수사 기록과 첩보 등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대통령 기록물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왜 월북으로 무리하게 몰아갔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지에 관련된 설명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를 했다 해서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족 측은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당시 해경 지휘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점차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법원도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규명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에게 사퇴 대상자 자료를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이 박 의원 등 관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유죄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획된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민주당이 이중잣대, 안면 몰수로 생떼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동시 수사는 검찰 기획이고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문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수사 국면으로 흐름을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고 맞섰습니다.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중잣대, 안면몰수란 말로 민주당을 맹비난했고 한동훈 장관도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 보복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거취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의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고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밖에 안 되는 그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대잡이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방통위를 소나기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속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거취를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꼬인 전국을 풀 열쇠를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인 동행 논란을 빚은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 전두환 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자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과 일정 상의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최근 지인 동행 논란에 불을 붙인 김모 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최근 자신의 행보가 논란이 됐음에도 계획대로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만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0여 명과 오찬도 했습니다. 조용한 내조와 본격적인 공개 행보 사이 경계를 오가는 김 여사의 동정에 여권 내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공적 관리를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영부인의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까지 끌어들이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를 공무에 개입시킨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의한 비선이 공무에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사유화되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가 과도한 관심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회를 포함해 여론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대통령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오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한 10시 넘어서였죠. 네. 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소식을 듣고 제가 한 2년 전 기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이 기사들이 쭉 올라오던데 네. 2년 전 그 기사 제목과 오늘 아침 기사 제목이 상당히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증거 인멸과 도주의료가 없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이제 기각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2년 전에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네.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조가 좀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네. 장관에게 청와대 인사가 여러 가지 뭐 리스트나 뭐 처리 상황들을 돌려주고 그것대로 장관이 밑에 지시를 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1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처해졌고요.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혐의는 두 개예요.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부당한 지시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환경부 산하 후임 기관장을 내정하고 선발 절차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 부당한 지시는 내정자들에게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임명을 하고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네.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당시에 인사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재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어떠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산업부에다가 전달해줬고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이 13개 부처의 공공기관에 당신들 그만둬라. 우리가 당신들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제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과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건네줬다. 이런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당시 이제 박상혁 행정관은 이제 실무진이니까요. 행정관이니까. 그럼 과연 이게 윗선이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검찰은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약간의 차질은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 밀고 나가겠다 이런 그 기세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판사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뭐 기각을 했지만 네. 이미 판사도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 아니 대부분의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 네. 다양한 뭐 진술과 압수수색, 증거 자료를 통해서 범죄 혐의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입증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윗선이 누구냐. 당시에 박상혁 행정관 수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그에 대한 검찰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청와대에서는요. 인사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들 또 중요한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인사를 할 때는 당시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검찰의 의심의 종착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이제 이렇게 점점점 진전을 이루면서 민주당이나 이제 전 정권 인사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여성가족부가 이 대선 공약 네. 개발하는데 협조했는지 네.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네. 당시 국민의힘도 고발을 했지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예를 들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관련 자료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주당에서 여가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선 공약을 좀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달라. 이런 식의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큰 범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적인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특정 당에 대선 공약에 관여를 했다, 작성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큰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당정 협의랑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부처는요, 이러한 정책 협의를 보통 당정 협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책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선거 이전이어야 돼요. 선거 때 만약 공약에 관여하게 되면은 이거는 큰 범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 이거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전 행정부처에 민주당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공약을 좀 만들어 달라, 공약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을 하면서 전 부처로 지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각 부처에다가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약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부터 좀 밝혀달라. 그래서 그걸 회신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분야별 정책 공약 작성 양식, 즉 민주당이 여가부에 보냈던 공약 양식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공문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 부처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뭐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일일 네. 것이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지금 거의 뭐 저인망을 쳐놓고 근데 이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볼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고 예. 작년 11월 달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전 부처로 확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새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판을 벌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수사죠. 네. 엊그제면 이재명 의원 본인도 SNS에 이제 반발의 글을 올렸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모든 게 이제 대검찰청의 기획이다. 역시 이제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복 수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지금 대략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대략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대장동 의혹 사건,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했던 백현동 의혹 사건,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그리고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강하게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치 보복이야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왔던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 사실을 자 이재명 의원 탈탈 좀 털어봐. 이 사건 말고 대략 6개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있는지 더 한번 털어봐. 이거는 정치 보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어제 SNS상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보복이고 사법 살인입니다 라고 하는 반발은 좀 궁색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그 SNS에 올린 글에서는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었죠. 지난 11월 수사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 본인을 이제 네.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건 이미 이제 지난 11월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시점이.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예. 아유 그게 무슨 피의자로 확정해서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다. 네. 그냥 수사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문상에 표시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완전히 배임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얽어 넣기 위한 하나의 기획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이면요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사실은. 정권 하에 검찰이었어요. 당시 여당 후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그분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사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뭐 거듭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예, 민주당은 이제 이런 그 보복 수사라는 게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제 물론 한동훈 장관도 지금 강하게 부인을 했죠.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이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또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렇게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그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검찰이 지금 그 범위를 이제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는 양태가 과거의 이제 기획 수사 방식과 너무 좀 유사하다. 이를테면은 박상혁 의원을 이제 이 소환할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언론 보도도 사실은 이게 백운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단 말이죠.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제 위반하고 하나하나 정보를 좀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에서 흘렸으면은 이것은 좀 잘못된 수사 관행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권 잡아봤는데요. 이거 철저하게 기획해서 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신들 5년 동안 철저하게 그러면 전임 정권에 대한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에 대한 그런 수사가 기획수사였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실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당대표 되는 길에 꽃길을 깔아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할 이유는 뭐냐면 사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강하게 조여 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당내에서 아니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리스크로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봐라 우리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의원을 저렇게 검찰에서 이 정권 차원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의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로 단결하자. 그래서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홍영표 의원도 네. 아니 이거 검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치 보복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솔직히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그 양쪽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을 더 보호하자라는 그러한 얘기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의원을 능가하고 필적할 만한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원내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강한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이 이재명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진보 진영 자체를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재명 의원을 보호해야 돼라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드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오늘 뭐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엔 네. 아니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가 있는 사람이 왜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그래? 라고 얘기는 했지만 좀 당내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당대표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40대 기수론, 네. 이른바 7국으로 그 세대 교체론이 이제 활발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상당 부분 좀 위축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축될 것 같고요. 예. 지금 97그룹에서 치고 나오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 당대표라는 자리가 86그룹이 이제 물러나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만할게. 97그룹 너희들이 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97그룹에서 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됩니다. 라는 담론과 가치와 철학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97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냥 지금 86그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정권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일단 우리 내부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봐서는요. 결국에는 당대표 될 수 없고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기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97그룹이 이번 전당대회 때 선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 카톨릭대 장성철 투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40대 여성이 몰래 낳은 자신의 아이와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 1, 2심에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23살 김모 씨가 아이 어머니로 지목돼 구속됐습니다. 아이 왜 도망가셨습니까? 그러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숨진 아이는 김 씨의 친어머니인 49살 성모 씨가 낳은 아이로 확인된 겁니다. 석 씨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낳은 자기 아이를 딸인 김 씨의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1, 2심은 숨진 아이를 석 씨가 낳은 아이로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면 석 씨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석 씨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연장 근무를 포함해 며칠을 제외하곤 모두 일해서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없어진 아이의 출생 당시 사진과 검찰이 바꿔치기했다고 특정한 시점보다 일주일 뒤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되는 점도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앞서 석 씨의 딸이자 숨진 3살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이미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김 씨가 낳은, 그러니까 바꿔치기된 아이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석 씨는 다시 파기환송심 법정에 서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실종된 아이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아이 바꿔치기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고 첫 하급심 판단이라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엔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KT 전현직 노동자 1,3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00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 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제 공고를 했더니 금방 이제 1,000명이 넘어버린 거죠.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 위해 선고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KT 노동자들의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이 쏠렸는데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먼저 KT의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KT는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법 시행 당시 KT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과 1조 원 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KT의 임금 피크제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KT의 임금 피크제는 이른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자체가 깎인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시행 이후 일부 노동자가 정년 뒤 평균 연봉의 3배를 가져가는 등 오히려 임금 총액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사 합의 당시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건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61세로 유지한 채 임금만 깎는 정년 유지형이었는데 이번 KT 판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별 기업의 임금 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또 임금을 깎는 만큼 노동 강도를 줄이는 등 그 내용도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KT 노동자들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사이 셈법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늦은 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선이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바다에서 뒤집혔습니다.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잔잔했던 바다에서 왜 배가 뒤집혔는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올라타 도끼로 바닥을 힘껏 내려칩니다. 잠시 뒤 뚫린 구멍 사이로 선원 1명이 구조대에 올라옵니다. 밤 10시 반쯤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29톤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 등 5명은 인근 고깃배 선원들과 해경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기관장은 배 조타실에서 사고 뒤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기관장은 이곳 대천항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외국인 선원 1명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뒤집힌 어선에 실린 그물과 어구가 엉키고 설키면서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망 등 장애물로 인해 선내 진입이 불가능하여 해상 크레인선을 동원하여 선체 인양과 동시에 선내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 배가 뒤집혔는지 원인 파악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이 암초가 있는 위험 해역이 아니었고
파도 역시 최대 1m 수준으로 잔잔한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가 물이 차는 것 같다고 앞에 물이 드는 거 많이 차는 것 같다고 전화 끊었다가 나중에 전화 이렇게 아빠 배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보령해경은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2년 전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건 이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과 오늘 발표 내용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년 전 당시 해경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1년 9개월 만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결론이 바뀌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과거의 해경의 입장 발표는 그랬습니다. 이 실종된 이모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단순 표류가 됐을 때에 발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점과 뭔가 좀 더 이동거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투여돼서 좀 건너간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근거도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실제로 발견된 지점 이외에도 신상 정보를 북한군이 좀 알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자진해서 본인의 어떤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린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자진 월북의 정황으로 볼 수도 있고 자진 월북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정황도 있다라는 게 판단의 근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 통지문에 따르면 불법 침입자라는 또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자진 월북과 상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사 이 당사자가 자진 월북이라고 이야기했더라도 뭔가 이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군에 내가 표류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건 좀 섣부른 추정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또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저 발표 내용을 보고 이제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북한 쪽에서 이제 침입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건 우리 군 당국에서 첩보를 활용해서 이제 취득한 정보 같은데요.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경계감을 갖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해석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2년 전에 발표 내용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어쨌든 이 공무원에 대해서 북한군이 사살을 했고 그것을 사실상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소각을 하였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이지 단순 표류인지 자진 월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해경과 국방부는 이 도박빛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 정황상 이 신변을 비관해서 자진 월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다소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분명히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단정짓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의 그 경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바다에 표류하게 됐는지 등등이 객관적으로 진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 당시 이 이모 공무원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추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년 9개월 뒤인 지금은 해경이 입장을 완전히 번복을 했고 과거에 이런 추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도 사과에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 당시 이제 실종 8일 만에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당시 이제 발표 내용이 좀 섣불렀다. 그런 그렇게 볼 자진 월북했다는 그런 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면 당시에 왜 그런 그 결론을 내렸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그랬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실체적 어떤 그 증거에 기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부분은 좀 여전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도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과거에 인정됐던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복하게 된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당연하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이 수사당국의 입장이기도 한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추적하고 진단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력이 어떤 경위로 취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그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순간 이 정보를 파악하는 루트까지도 공개가 되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 구체적인 경위, 이 판단을 번복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첩보 자산을 네.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럼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정보공개 청구한 게 있었죠.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신변을 비관했다, 도박배지 있었다.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 발표였을 겁니다. 예. 당연하게도 이 실체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싶으셨을 거고 당시에 청와대, 이 국가안보실 그리고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네. 1심에서도 이 정부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승소를 합니다. 법원도 이건 알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뭐 전체 문건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북한 측의 실종자가 해상에서 발생된 경위랄지 그것과 관련된 문건 내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그 경위를 정리한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가족들에게 접근권이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불복해서 정부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는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항소 취하가 됨으로써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유가족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그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다만 그렇다면 유가족들이 본래 이 소송에서 의도했던 대로 관련 문건을 손에 정말 쥐게 될 것인가?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문서는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문건들이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항소의 취하에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접근권에는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는 일단 공개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정보들은 이미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제 분류가 됐을 것이다. 네.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봉인됐다고 표현합니다만 15년 동안 이제 못 보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있긴 사실은. 있죠. 네. 예, 사실 그 요건이 엄청 엄격합니다. 예. 국회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고등법원장의 법원이 임의로 이런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요건을 통과시켜서 이 부분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요건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에 이제 또 판결이 있었죠. 경북 구미 3살 여아 이제 사망 사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제 이 관심사였는데 오늘 그 대법원에서 1,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던 그 이른바 이제 바꿔치기, 여아 바꿔치기 혐의.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됐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 구미에서 이 한 건물에서 이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본인 친모로 알고 있었던 김모 씨가 친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성모 씨가
침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출산 사실은 있었다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외할머니로 처음엔 추정됐던 실제로는 친모인 성모 씨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용품을 1년 동안 구매하지 않은 이력도 있습니다. 네. 뭔가 이 모든 정황들이 출산 사실을 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망한 아이 이 여아가 석 씨의 친딸이구나라는 사실은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약취,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 2심은 이게 아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보고 시기도 특정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산모 수첩을 가져가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 성모 씨가 본인이 출산한 아이와 이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약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저희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네. 유전자로 이제 이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네. 있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산 사실은 인정이 되겠지만 네. 거기에 따른 직접 증거로 기능을 하지만 약취, 그러니까 아이를 본인의 이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했을 것인가, 바꿔치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기환송으로 일단 대구지법에서 다시 이제 환송심이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이 직장을 휴직하고 한 달을 쉰 사실 자체도 수사기관에서는 거짓 진술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 사실을 부득불 좀 감추려고 했던 것은 이게 부정행위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동인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약취 이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넘어야 될 법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약취죄가 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의 지배하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친권자는 석 씨의 딸인 이 김모 씨거든요. 원래 친모로 추정됐던. 그럼 아이를 데리고 건사했을 때 이게 친권자인 김모 씨의 의사에 반한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법리적으로. 예. 이런 어떤 법적 쟁점까지도 사실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네. 남아 있고 사실 이제 실종된 그 아이도 또 있죠. 네.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좀 미궁에 빠지게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사가 돌연 중단된 누리호에 대해 연구진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누리호 발사 시기가 결정될 전망인데 연결된 각 단을 다시 분리해야 할 수도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기립된 지 한나절 만에 기술적 결함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항우연은 1단부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점검창은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에 마련된 공간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먼저 이 점검창을 통해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산화제 탱크 위쪽에 장착된 레벨 센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산화제 레벨 센서는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번에 신호 이상이 확인된 부품입니다. 그런데 레벨 센서 점검을 위해서는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점검과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발사 예비일인 23일 이내 발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가을까지 지연되는 것은 저희도 상상하고 싶지가 않고요. 장기간의 기상 예보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장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를 피해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원인 분석과 보완, 점검이 마무리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날짜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문제가 레벨 센서 단품의 문제로 생각된다며
내년 초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예정이었던 누리호 발사가 아쉽게 연기됐죠. 37만여 개의 부품, 2,000곳의 점검 기밀 포인트, 그리고 2조 원 가까운 개발 비용.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인 수많은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해야 하는 만큼 발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 발사체입니다. 때문에 발사를 코앞에 두고 지연된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빈번한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또한 성공까지 10번의 발사 연기와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발사까지 단 7분 56초를 남겨놓고 중단됐던 나로호의 1차 발사. 일단 고압 탱크의 압력 측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었죠. 이후 엿새 뒤 1차 발사를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차 발사 때는 발사를 3시간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주변 소방 설비에서 소화용액이 흘러나온 게 문제였는데요. 다음 날 2차 발사도 실패로 돌아가며 3차 발사까지 가게 됐고 3차 역시 2번의 발사 중단 끝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1초 전에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1년 인도의 우주 발사체 GS-LV는 발사 단 1초 전 자동 제어 시스템이 액체 엔진 부스터의 오작동을 감지해서 중단됐는데요. 이후 2007년에도 이 발사체는 발사 15초 전 정전으로 멈췄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H2A 발사 직전 발사체 자세 계측 장치 안에 전압 변환기 동작 불안정으로 이상 신호가 발생해 중지되는데요. 한 달 뒤 발사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문제가 생겨 105초 후 지상 명령으로 파괴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아리안5는 2006년 발사 3일 전 지상 장비 이상으로 연기됐는데요. 이후 위성 회로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또다시 연기를 거쳐 발사했지만 카운트다운 도중에 발사체 상단에 압력이 떨어져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시도에서 발사에 성공했죠. 우주 강국 미국 역시 6차례나 연기한 끝에 발사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2009년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는 지상 설비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된 뒤 연료와 기상 등의 문제로 연기를 반복하다가 최초 예정일에서 한 달이 지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2단 우주 발사체 펠컨9도 이륙 2초 전 발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연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주 산업의 상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주로 가는 길이 순탄할 리가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술 독립을 향한 기술 축적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도전과 극복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만간 누리호의 성공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정부가 내일 발표합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격리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주 연속 1 미만으로 확진자 1명이 1명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0.72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준이 유지되면 다음 주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5,200여 명, 2주 뒤엔 3,900여 명까지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격리 의무 관련해서는 격리 의무의 해제나 아니면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그 다각도로 좀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유행 예측 관련 전문가 6명으로 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 의무의 전환 기준을 검토했다며 최종 조율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아직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과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많았습니다. 유지를 선택한 이유론 전파 확산과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어서란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제를 선택한 이유론 확진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 뒤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을에 재유행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완전 해제보다는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6월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취재한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이제 투명 페트병이 주제군요. 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상당히 중요한 이 환경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데 그 중에서도 이 투명 페트병을 취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페트병은 30만 톤이 넘는데요. 투명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의 78%를 차지한 만큼 생산량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쓰고 있겠죠. 지난해 나온 조사를 보면 시민 17.7%는 투명 페트병을 일주일에 7개 이상 소비한다고 답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말 아파트에 이어 모든 주택으로 정책 대상을 넓혔는데 재활용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거나 음료가 남아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라벨 없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은 옷과 가방, 신발 등 가치가 높은 상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했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많습니다. 페트병에 붙어 있는 그 라벨을 좀 쉽게 이렇게 좀 잘 뜯어지게끔만 거기만 살짝만 좀 더 해주면 계속해서 뭐 비닐을 벗겨야 된다든지 그 구분을 해야 된다든지라는 세세한 그 규정이 또 계속 생기다 보니까 좀 피로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인데 수거 과정도 문제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애써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도 수거 과정에서 한 대 뒤섞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재활용도 싫고 하면 당연히 수거 차량 안에서는 섞여버리는 거죠. 재활용 폐기물이 모두 모이는 선별장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은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에서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물질이 최대한 묻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뒤섞인 플라스틱과 한 기계에서 분류하다 보니 깨끗한 것만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서 별도의 투명 페트병 처리 시설을 갖춘 선별장은 민간과 공공을 모두 합쳐 20%. 이마저도 쓰레기 배출량이 경기 다음으로 많은 서울엔 단 한 곳뿐입니다. 이쪽으로 컨베이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이 압축기를 통해서 정부도 별도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지난해 보완 계획을 내놓고 예산도 책정했지만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신설해서 좀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고 한데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천 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가운데 고급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가장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은 페트병으로 다시 만드는 보틀 투 보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페트병을 사용하려면 페트병 안에는 재생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서둘러서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돼요. 환경부는 지난 2월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하고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은 물론 선별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제도 보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시민이나 수거 대행업체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분리배출 과정에서는 주체인 시민들이 아직 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단지를 돌아봤는데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또 상품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린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지난해 말 한국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분리배출 때 불편한 점으로 라벨 제거를 꼽는 시민이 71%였습니다. 세척이 어렵다는 의견도 65%가 나왔고요. 복수 응답 내용인데요. 자체가 번거롭다, 또 대상 품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가 넘었습니다. 시민들이 여전히 분리배출 제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세대와 단독주택은 정해진 요일에만 투명 페트병을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별로 수, 목, 금요일 가운데 하루는 다른 재활용 폐기물은 내놓지 않고 투명 페트병과 비닐만 따로 배출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요일제에 해당하는 날에 주택가를 다녀봤는데 대다수 가구가 여러 재활용 폐기물을 함께 버렸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도 요일제는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정책 홍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거업체들은 투명 페트병만 걷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투명 페트병만 수거하는 날임에도 다른 재활용 폐기물들이 같이 버려져 있으면 안 치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같이 싣다 보면 결국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혼합 수거한다는 업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별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별장도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곳이 부족한데요.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고 시설이 없는 선별장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게끔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시민 입장에서 불편하더라도 이 상품 라벨 확실하게 떼고 이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배출하도록 이제 정책 홍보도 더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거나 이제 선별 과정 개선도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정책이 잘 보완되면 앞으로 이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투명 페트병은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드는 장섬유, 긴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재생 원료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의류업체들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옷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쓰고 버린 페트병을 되살린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섬유로 만들면 다시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번 섬유로 재활용하고 나서는 또 쓰레기는 나오니까 이 섬유 쓰레기는 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재활용은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반복해서 순환됨으로써 페트병을 만드는 데 들어간 석유의 양도 줄이고 페트병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생수나 음료를 담았던 페트병을 다시 식품용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보틀 투 보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수기업 에비앙은 2025년부터 페트병을 100% 재생 원료로 생산하기로 했고요.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원료의 50%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음료 페트병을 만들 때 재생 원료를 25%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 페트병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고 또 환경부와 식약처가 관련 기준도 마련하는 등 보틀 투 보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페트병에서 페트병으로 말 그대로 정말 재활용이 되는 체계가 생기면 좀 환경에 더 이롭지 않을까 싶네요. 월간 요일조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주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먼 곳까지 취재를 다녀와서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 보도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면서 에너지 수입과 금융 협력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 4개월이 다가온 시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월 침공 바로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주권과 안보 등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상호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고 러시아는 미중 대립에서 중국을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两国在涉及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问题上相互支持，双方开展战略协作。 특히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에서 에너지와 금융 협력을 확대한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중국은 시베리아산 원유의 수입을 늘리고 루블화와 위안화의 직거래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국경에 지난 10일 새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언급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신장과 타이완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에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 관계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같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대신 러시아 군과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항해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